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을 만나서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임명을 한다거나 의견을 내지는 않고 존중한다라는 입장만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에서도 각각 입장을 좀 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폭탄 넘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곧 이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3명 중에 2명을 선별적으로 임명했던 초반의 이유도 결국 여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는 선별적인 임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상목 대행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정무적 고려인 거겠죠. 근데 최상목 대행의 지금 이런 행태는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재에서 국회의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렸고, 이 말은 즉 최상목 대행이 국회의 추천을 거쳐서 선출된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헌재에서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가해지는 정치적인 비판이 부담이 되고 탄핵 심판 과정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책임을 좀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비겁하게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도 저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무회의 이제 잠시 뒤에 하게 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임명 안 하면 국정협의체 참여 안 하겠다. 빨리 임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처음에는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겁박을 하다가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톤을 낮추고 이제는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뭔가 공세의 수위를 낮춘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국정협의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럼 민생을 패대기 쳐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는 그 불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또 한편으로 국회 측에서 제기를 했던 즉시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의 구속력, 강제력이 없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특성상 어느 시점에 임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최종적인 권한은 이 권한대행 측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이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순수하게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 총리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국회 가반의 인준을 통해서 좀 민주적 정통성을 한 단계 더 갖추고 있는 총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민주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총리 복귀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명분이 있고 민주적으로도 타당하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66조에도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게 할 어떤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무시
무시해도 된다, 미뤄도 된다, 회피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처분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 만큼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라는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가장 안 지키는 것이 국회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는 대안입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식 논리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고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당 현역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개별 의원의 입장이었다. 선을 긋고 뭐 징계 등과 관련해선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상황? 아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나서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별 의원의 입장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고 심지어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꽤 참석을 저는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심지어 그냥 단순히 뭐 대통령을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연상케 하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수처, 선관위 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부수자, 때려 부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보수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발언이 아닌지 그러니까 매우 우려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하기 전에 여당에서 먼저 이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든 징계를 하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개별 의원의 발언이다라고 선을 긋고 넘어가기에는 발언의 수위 자체도 내용 자체도 너무나 문제가 많은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의 징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권 문란의 일은 막말이다. 네.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그런 뭐 어떤 집회를 준동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사실 더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탄핵 찬성 집회다.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짚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주 집회에서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또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의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지지자와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뭐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극언들이 적힌 깃발을 들고 또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었는데 그 안에 실제 단두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고 윤석열을 참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탄핵 찬성을 넘어서 정말 이게 여전히 현재 국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모멸적인 행위들을 자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했느냐. 그러기는커녕 같이 사진을 촬영하라고 왔다라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은 적어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 집회 직접 참석을 하고 동원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피장파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의원들의 또 책임과 또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 이 지도부의 책임은 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여야 모두가 이런 극단적인 시위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절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참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근데 방금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은 서천호 의원이 직접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떤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일부 이제 집회에서 여러 가지 극한 표현들이 나오고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 안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이런 발언의 수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 부분마저도 개별 발언이니까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에 동의한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고 민주당 그 의원들의 SNS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 할 정도로 뭐 이를테면은 구속된 직후에 이 설을 앞두고 윤석열을 안주거리로 삼아서 뭐 설을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뭐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런 민주당의 문제 발언들 저희가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헌재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평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언제 하게 될지 또 변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지금 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상목 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은혁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크게 변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제 어떤 임명을 하게 되는 조속한 임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미 선고만 앞둔 시점이고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10일차의 변론기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의 시점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변론이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미 평의가 시작이 됐고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임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선고만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고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마은혁 임명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한 마은혁 재판관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변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언제 결론이 나는가 보다도 어떻게 결론이 나고 그것들이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합리적인 결과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변론 기일이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라는 의견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차 변론 기일에서 또 여전히 의구심을 남긴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CCTV와 본인의 주장이 달라서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검찰 조서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시켰다라는 점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채집된 증거만을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6대2로 나뉜다라고 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 논리를 제시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평의를 거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만장일치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 첨예하게 찬반이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두고 길게는 3주까지도 좀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속도보다는 좀 판결문의 완결성을 갖추는 데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료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도 교체 여론은 좀 높아지고 연장 여론은 하락한 모습인데 현재 이런 여론조사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일단 첫 번째로 짚어보자면 조사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무선 96%, 유선 4%로 진행을 하던 여론조사였는데 이번에는 그 유선 4%를 배제하고 무선 100%로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또한 조사 기간도 통상
목금 이틀 조사에서 수목금 3일 조사로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과만을 가지고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추세를 오로지 보기는 어렵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수층의 결집이 좀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변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중도층에 소구를 못하고 있고 지나치게 보수 결집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은 통상 2달 동안 있어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상수로 두고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이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 양상을 보면 사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한 바로 다음 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들고 오면서 계엄 단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보수층에 결집되어 있던 여론들이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실제 한동훈 전 대표를 레버리지로 해서 이 여러 국회의원들과 이 당외 위원장들이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해적인 메시지가 당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으로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추세를 오롯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수층에서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결집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결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결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결사옹위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서 특히 여당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상욱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나서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만 보더라도 원내 투톱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거기서 내고 있는 메시지들만 봐도 대통령의 말을 옮기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너무나 쏟아져 나왔고 방금 우리가 앞서서 다뤘지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양상들 이런 게 결국 이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서 자생하려는 어떤 노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극우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일종의 지지층 결집만을 위해서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에 소구될 수 있는 그 어떤 메시지도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계엄 이후에 처음에는 조금 주춤한 듯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 때리기, 민주당 비판하기 이 부분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시비라든지 수사의 부당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사실상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을 계속 이어왔고 정치적인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동반 추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아니다. 너무 결집해서다. 봐라. 지금 전직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대표가 등장한 뒤에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말씀하신 해석이 맞다면 다른 목소리 내는 합리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평가하기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다시 등판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층 지지율도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보다는 이 변수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탄핵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돌아봤을 때 정말 당시에 탄핵이라는 이 물리적인 파면이 필요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면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을 거거든요. 당시에도 보수가 분열해서 대통령을 잃고 그 결과로 민주당이 선거를 4번 내리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면서 저는 우리나라 이 진영의 불균형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기관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견제받지 않는 이 민주당 소위 좌파 86세대 이 기득권들이 고착화된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정 세력에 대한 단죄와 파면은 단순히 죄를 묻고 잘못을 묻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사회의 균형 그리고 정말 앞으로 미칠 백래시와 반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너무 섣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시에 탄핵소추위원 단장으로 참여를 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시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좀 보수가 조금 더 단결된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을 두둔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소신만을 앞세워서 정말 혼자 튀려고 하는 행보가 오히려 이 진영과 나아가서는 국가를 이 자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한 전 대표 굉장히 지금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뭐 연극 관람을 시작으로 북콘서트, 뭐 포럼 강연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상수세 관련한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움직임들이 당내 역학 구조에 좀 어느 정도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지지율 얘기하시면서 한동훈 대표가 등판했는데 그러면 뭐 제 해석이 틀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일단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당 내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쓴소리 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냐, 한동훈 대표가 등판을 했는데.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대안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계엄을 처음에는 반대를 한 건 좋았어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고 이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계가 주축이 돼서 어쨌든 뭐 국회 일부 소수 자리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한동훈계였던 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 뒤에 보여주는 행보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뭐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이 탄핵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었고, 심지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치 나란히 서가지고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먹게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즉각적인 파면을 외치기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운운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때 이미 저는 기대와 평가를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나와서 사실 책을 보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의 책을 보면 대통령이 파면을 안 당할 수가 없다. 사실상 검사 한동훈의 피해자 윤석열을 향한 공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와 별개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라든지 여러 행보를 보면 또 지지층들에게는 소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떠나갈 지지층이 무서우니까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또 골몰을 한쪽에서는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상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대표가 예전처럼 어떤 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세우기보다는 지금 광장에 나가 있는 보수 지지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구하려는 듯한 노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로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는 이미 과거의 평가가 끝났고 앞으로도 재계약이는 사실상 좀 어려운 국면에 맞닿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계약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좀 정치 지형도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 박성민 전 최고의 평가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일단 평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인내심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무르익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지난 총선을 108석으로 역대급 대패를 한 뒤에 단 2달 만에 윤 대통령과 10초 통화를 하고 대통령에게 격려를 받았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이 총선 패배에 대한 그런 평가를 오로지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고도 당정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5달 내내 떨어지기만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민주당의 폭거, 그러니까 29번의 이 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 대표의 입으로 다른 곳에 이 정권의 치부를 들추는 방식으로 좌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정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막판에는 정말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저는 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 박성민 전 최고가 잘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고를 수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자신의 부적절한 야욕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중도층과 이 지지자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로드맵도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2달 만에 다시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던 바로 다음 날 책까지 출간하면서 등장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당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로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의 괴리들이 있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가 망가진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망가진 상태에서 사과를 주입시키는 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하물며 자숙을 2년은 자숙을 하는데 어떻게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1년 동안 2달 걸쳐서 3번이나 복귀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다른 자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휴지를 두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과 자기 부정을 못 견디는 이런 성정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당이 지금은 단합을 해야 된다. 소신을 내세운 개인 행동은 안 된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이 그럼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과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저희 당이 민주당처럼 아예 일극 체제로 공천 학살까지 해가면서 권리를 박탈하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다 정권의 치부를 들추는 방식으로 막판에는 급기야 누구누구 라인이라는 식으로 행정관들 실명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인사권을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행동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을 때도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신 발언도 적당한 발언이 건강한 것이지 이거는 정말 자해를 위한 발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하는 과정이 스스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똘똘 뭉쳐서 이제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저는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도 이 시점에 만나러 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온 메시지는 더한 것 같습니다. 단합을 강조하면서 소신을 내세운 개인 행동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소신을 내세운 개인 행동만 앞서서는 안 되겠죠. 정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소신을 다 죽이고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고 헌재 재판관들을 나서서 공격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에 사실상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런 메시지를 받아오고 또 기분 좋게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보수 지지층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게 과연 옳은 행보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도부만큼이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과한 행동을 하는 의원들을 자제시키고 좀 더 다양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는 메시지를 나서서 지도부가 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보면 거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과거에 보수정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다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저는 결국 보수 지지층들을 향해서 이 일종의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 도구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소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의 과오를 본인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나와 같은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여당을 향해서 단합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똘똘 뭉쳐 지켜라. 나는 그렇게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기업의 이익을 민간과 이제 국민이 함께 공유하면 국민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상과학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이해하면 이런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부 펀드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창조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로 누구도 돈을 벌지 않지만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사실 좀 부적절한 그런 논리들을 펼치면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지탄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삼성전자를 6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KNVIDIA를 성장시켜서 30%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말 이 공상과학적인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하는 듯한 저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건데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뭔가 근로시간제 그런 규제로부터 해소를 시켜줘야 리쇼어링을 장려를 해야 이 국가 발전이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 아래에 상속세, 법인세 같은 것들을 경쟁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 유연화를 이야기를 했다가 양대 노총의 반대 때문에 정통 지지층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 그러면서 전격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정말 이게 수주 기간을 맞춰야 될 때는 더 많은 시간 끌어들여서 일을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완고하게 규제를 다 이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 경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 과욕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50% 최고 세율을 유지를 해야 되고 52시간제 규제도 적용을 해야 되고 법인세도 낮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를 국부펀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 가능하고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인지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 제1야당 대표가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2배, 3배 더 고민을 해서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당장 여권 잠룡들도 이거 사회주의다, 계획경제 아니냐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께서 책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영배대행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독후감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은 이 민간 기업의 국영화를 주장한 게 아니고요. 신산업과 어떤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이 국가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분을 설정한 뒤에 그 공공적인 수익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지분에 대해서 투자가 성공했을 경우 그리고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경우에 그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 기업의 국영화라던가 지금 여당에서 때리고 있는 뭐 일종의 사회주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얘기조차도 철진한 색깔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왜곡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좀 시간 낭비인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너무 이재명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여당에게 오히려 자충수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